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과 일상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사면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적용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 발표합니다.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날짜를 확정한 정부는 이미 증원 숫자도 결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입시에서 1,000명에서 1,500명까지 늘릴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대 수요 조사에서 최소 여력이 2,0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2,000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발표에 앞서 보건의료 현안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한 6,000명으로 확대돼야지 제도가 이렇게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똑같은 말을 제가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의대 증원을 줄곧 반대해온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지난해 의사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휴진이나 진료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수용성이 없는 그 충격적인 발표가 난다고 하면은 일대 혼란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그 큰 파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형태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진료 차질이 벌어져 3년 전 환자들의 피해가 재현될 우려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설명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당 차원의 비례대표 선거제 입장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선 과거 병립형 회귀와 함께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준연동형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론인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거듭 압박할 방침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장동혁 사무총장 등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공식 창당 절차는 선거제 최종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늘부터 당내 경선 지역과 명단을 발표하는 등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 당초 이들 중 일부가 제3지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선 엿새에 걸친 총선 예비후보 면접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컷오프 대상자를 가르는 종합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가 정리되는 곳부터 경선 지역과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역평가 하위 20%에 든 의원 명단. 경선 준비를 위한 필수 공지사항인 만큼 이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에서 사실상 컷오프 수준인 최대 30% 감산을 적용받는 만큼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위 20%는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경선 과정에서 많이 불리하죠. 특히 상대가 이제 청년이거나 신인이거나 여성인 경우는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데 그런 경우에 스스로 뭐 포기할 수도 있고. 관건은 하위 20% 30여 명 명단에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지 이른바 공천학살 규모입니다. 경선 구도가 비명계 현역대, 친명계 도전자로 굳어지며 하위 평가자의 비명계가 많을 경우 추가 탈당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권 신당 새로운 미래에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불참하는 등 민주당 탈당파들이 파열음을 내며 제3지대 빅텐트마저 흔들리는 상황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추가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신생정당엔 적지 않은 힘이지만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은 10몇 명 돼요. 비명계 학살이 있지 않겠냐는 불안감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검증위원회에서도 그랬고요. 정치 생명이 걸린 탈당까지 감행하기 위해선 보다 탄탄한 정당 기반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 합류를 기다리는 제3지대 세력이 속도 조절에 나서며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많은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의 의원님께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만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향후 민주당 탈당파들이 통합에 성공하거나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돼 탈당의 원심력이 강해지면 현역 이탈자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대변인실을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그제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9명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용산 출신 참모는 강남과 영남 등 우세 지역에, 청년과 영입 인재들은 접전지나 야당 강세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제안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오히려 압력이 있었다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마포울 불출마는 혼자 결정했다며 처음 사천 논란이 있었을 때 절차의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2달여 앞두고 회고록을 내면서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대구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사저 입주까지 그동안 겪어온 소회를 밝혔습니다. 행사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와 청와대에서 함께했던 허원재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옛 친박 인사 일부가 초청됐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특별 사면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규모 행사에서 대중과 직접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던 만큼 오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이 회장에게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지목돼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대필해주거나 국회의원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제동원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 개입 의혹과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 비리를 숨기려 검찰 수사 내용을 수집하려 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젯밤 경남 거창군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앞서가던 트럭과 추돌해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부산에서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경찰이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가라앉은 고속도로 위. 대형 트럭 한 대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수습에 나선 차량까지 뒤엉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 반쯤. 경남 거창군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 방향 둔마 1교 부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3톤 화물 트럭이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가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 2개 차선을 가로막으면서 30분 정도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 가드레일 옆으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구선아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뒤집힌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뒤로 시뻘건 물길이 일고 솟아오르는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시작한 공장 건물 1개 모두 탔지만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이명신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건물 신축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외벽이 조금 그을렸네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한때 발령했습니다. 불은 6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해외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마약 수거를 담당한 35살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프랑스에서 밀수한 케타민 98g 등 6억 2,500만 원어치의 마약을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카인 밀수를 맡은 조직 총책의 뒤를 쫓고 마약 구매자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도로는 서핑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카약을 타고 이동하는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차고 침수된 도로 곳곳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폭우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면서 그래미 시상식도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Oh my God, I just got stuck in the rain and traffic and thought I was going to miss this moment. And I could have missed the award, that's fine, but not Mariah Carey.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은 하루에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비가 쏟아지면서 100년 만에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할리우드 언덕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고 인근 주택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50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기고 산사태 등으로 주택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2살 남성이 집 뒷마당에서 나무에 깔려 숨지고 바람에 쓰러진 나무로 차량 파손도 이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지구 온난화로 태평양에서부터 긴 비구름대가 형성돼 겨울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명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폭우와 강풍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녀 한 명당 1억, 또 쌍둥이라면 2억. 듣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전해진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저출생 지원책입니다. 그동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기업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억 단위로 그리고 2021년 출생 자녀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기로 한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부영그룹은 이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출산 장려금 1억 원인데 세금으로 4천만 원 떼일 수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본다면 원래 받던 연봉과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초과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러면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남은 6천여만 원도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부영 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직원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받아서 1천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증여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볼 문제입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러한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연 세무당국이 여러 가지 안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 다음은 설 명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전국 20대에서 60대 3,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전체의 5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대비 4%포인트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띈 건 20대의 고향 방문 의사인데요. 20대 응답자의 61.6%가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16.7%포인트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조사 업체 측은 20대가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각박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향을 방문해서 위로와 안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냐라는 질문에는 OTT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가 33%, 국내 여행 16%, 밀린 집안일 10%, 해외여행 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또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흔히 5대 맹견이라고 부르는 종들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4월부터는 이 5종의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사육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시도는 위험도를 고려해서 1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사는 누가 할까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만일 심사 결과 사육이 불허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맹견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의 책임과 또 실내 공용 공간에서의 소유자 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 소식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메가더 장군에게 대한민국 1등 무공훈장, 태극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950년 태극 무공훈장의 1호 수훈자로 선정이 됐지만 당시 전쟁이 한창이었던 탓에 훈장 실물을 제작하지 못하고 증서와 대체 훈장을 주고 나중에 교환해 주기로 했는데요. 74년 만에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시민들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밀리터리 마니아 박 씨의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박 씨는 여러 자료를 모으던 중 최초의 태극 무공훈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기념관에 실물 사진을 요청했는데 뜻밖의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교환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추적을 이어갔고 그 과정을 블로그에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후에 박 씨의 블로그를 보던 한 시민이 그 글을 정부에 제보했고요. 결국 74년 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한 박 씨는 이번 일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도 박 씨와 제보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일 학기 늘봄 학교 운영을 신청한 학교가 2,700개 학교로 집계됐습니다. 목표치인 2,000개교를 훌쩍 넘는 수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를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늘봄 학교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면서 매일 2시간 무료 수업도 제공하는 늘봄 학교. 1학기엔 전국 2,000개교 시범 운영이 목표였는데 2,700개교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려워도 가야 할 방향이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늘봄 학교가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늘봄 장소가 학교인 이상 각종 민원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불안도 여전합니다. 5시, 6시 이렇게 남게 되면 그에 따르는 수많은 교육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학생들 간의 갈등도 생길 거고 교육부는 총액 인건비 증액을 포함해 늘봄 학교 예산으로 최소 1조 1,600억 원을 확보하고 늘봄 인력 채용은 교육청이, 안전 관련 조치는 늘봄 지원실이 책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충분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국가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또 2월과 3월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담당 실국장을 지정해 매주 진행 상황을 챙기는 등 현장과 밀착해 문제를 풀어가면서 늘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늘봄 실장과 인력 채용 업무 등을 맡길 거라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충원과 처우 개선 대책이 없으면 늘봄 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늘 시작됩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반 노사정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서면으로 한 차례 열렸을 뿐 대면 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로 다룰 의제를 확정할 예정인데 근로시간과 정년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중간 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 내년엔 2.1%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1월 2.3%에서 0.1%포인트 낮춘 것으로 우리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은 2.7%, 내년엔 2.0%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주요국의 거시경제 정책 제약과 중국 경제 구조적 부담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2.9%로 완만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미국 경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 서비스업 경기가 좀 여러 개월 만에, 수개월 만에 가장 좋은 거로 좀 나타났는데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가 53.4를 기록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이제 구매 관련된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겁니다. 설문을 하는데 신규 주문이나 생산, 고용, 그리고 재고 등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것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향후에 이 경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수고요. 50 이하면 향후의 경기가 조금 비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이 PMI를 조사를 해보면 13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달, 그러니까 1월 PMI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상승폭도 높았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특히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좀 지표를 덧붙이면 얼마 전에 이제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PMI를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직은 50을 좀 하회하고는 있습니다만 점점 좋아지고 있고 시장 예상치보다 좋아져서 50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숫자를 봐도 놀라울 정도로 지금 많이 고용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잘 소화하면서 버티는구나. 혹은 버티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 경제가 랜딩을 할까 안 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작년 하반기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는 거 아니냐 좀 우려가 나왔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고용 지표도 강하고 이제 금리 인하 초기 3월 인하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지만 또 더 늦추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미국 경제 상황. 네, 그러니까 2번 정도의 변곡점이 최근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준의 어떤 의사 표현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로는 이번 달 초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있었던 연준의 FOMC 이후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3월에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보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3월의 인하가 사실 가장 벌어질 것 같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조금 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질 거다라는 변곡점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사실 이제 미국의 CNBC 방송이랑 한 60분 정도 대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발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것이고 우리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2%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때까지는 신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조금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3대 지수 모두 어제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크게 보면 거시 팩터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조금 뒤로 미룰 것을 시사하는 신중한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거에다가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 파월 의장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닐 카시카리라고 하는 미네아폴리스 페드 연준 총재도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다가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하여튼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강에 대한 어떤 경계감, 연준의 경계감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금리 팩터로 지금 주식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파월 의장의 언급,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폈기 때문에 증시에 좀 영향이 갔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뉴욕 증시가 다 하락 마감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실적도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고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시장에서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결국은 미뤄진다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팩터로서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조금 부담을 주는 팩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기업들. 근데 여기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가 조금 흔들리면서 일각에서는 AI 기업들을 좀 언급하면서 AI5다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섣부르게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시장은 원래 좀 앞서가는 것 아닌가요?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연원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FAANG이라는 FAANG라고 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해서 2017년에 처음 이제 한 애널리스트로부터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 중에 이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이 살아남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매그니피센트 7이 결성이 됐던 게 작년이고 거기서 지금 그 엔비디아랑 MS만 살아남고 그리고 거기다가 AMD, TSMC, 브로드컴 이렇게 합해서 5개의 기업을 최근 들어서 이제 AI5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을 아주 견조하게 떠받들고 있는 아주 유망 산업이라는 건 결국 이제 AI에 대한 기대입니다. 엔비디아야 뭐 AI 반도체의 독점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고 MS도 AI를 통해서 지금 현금화를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AMD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엔비디아에 이어서 사실은 후발주자로서 지금 그 AI용 반도체에 굉장히 불을 지피고 있는 회사고 TSMC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브로드컴도 그 저희가 AI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어떤 그 네트워크의 스피드 같은 것을 조절하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결국은 전부 다 AI 관련된 기업, 그래서 AI5가 돼 있고 이것은 당연히 미국의 지금 주식 시장이 미국의 산업이 얼마나 AI라는 것에 대한 이 차기 산업에 대한 기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지금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현재 직계비속 상속 기준으로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50%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지금 최고 세율이 55%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세율이 50%여서 OECD 국가 중에는 지금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45%, 미국이나 영국의 40%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높은 세율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속세에 관련돼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게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요. 예. 그 당시에 최고 세율은 50%,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그전에는 50억이었는데 이게 3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러면 30억인데 그러면 2000년하고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사실 30억의 가치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변동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억이 지금 계산해 보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에 30억이라는 게 지금 50억이라는 건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좀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련된 이슈로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산세라는 것이 있고 유산 취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유산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요. 좀 이따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해서도 유산 취득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세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건전한 기업들을 가업 승계를 하는 것들을 좀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제계에서의 우려가 항상 있어 온 것이 사실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최근 이제 삼성 오너 일가도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제 이른바 블록딜에 나서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 이게 나아가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크게 출렁이기도 했고 뭐 일부 기업은 회사 매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엔 너무 징벌적이다라는 게 좀 경영계의 대체적인 시각인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상속세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어떤 아젠다로서 이건 부자 감세다.
혹은 반대로 상속세가 너무 지금 과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양쪽의 대립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속세에 손을 대지 못했던 게 23년, 4년 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관점들이 너무나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상속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상속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세냐 취득세냐를 가지고 조금 최근 들어서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산세는 어떤 개념의 세금이냐 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평생 동안 쌓아온 부의 세금을 매긴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산취득세는 그것을 상속하는 상속인의 소득이 생긴다는 관점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속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앵커 두 분께 상속을 해드리면 그러면 이게 유산세로 상속을 하면 제가 남긴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예. 근데 두 분이 받게 되시면 그걸 2로 나눠서 유산 취득세로 가면 두 분의 소득은 2로 나눠서 예를 들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표 구간이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네.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산세를 적용을 해왔죠. 그런데 OECD 23개 국가 중에 물론 나라마다 세금 구조가 좀 다르고 뭐 역사가 좀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발전 정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유산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이고요. 예. 유산 취득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19개국이어서 사실 유산 취득세를 취득하고 있는 나라가 좀 더 많은 택하고 있는 나라가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속세 부담이 좀 과중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산 취득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예. 그러면 세수 관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아마 유산세로 하는 것보다 유산 취득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수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어떤 재정 쪽에서의 건의들이 있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기획재정부가 이거는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므로 조금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기 좀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추가로 좀 첨언을 하자면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취득세 기존 방식에서 이제 현 좀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세수가 어쨌든 줄어들면 이 국가 재정에는 계속해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조금 더 현실화하고 깎아주고 했을 때 예.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좀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세부담이 줄어들므로 해서 좀 소비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이것이 국가 경제에 조금 다시 그 상승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저희가 무슨 어떤 아젠다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같지는 않고요. 그러기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상속세가 사실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요. 예. 2000년에는 전체 국세 수입의 한 0.5%였는데 2022년에는 이게 한 7조 6천억 원 정도로 한 2%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만약에 손을 대서 세수 감소가 좀 생겼을 때 그것이 전체 국세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커진 상황이다. 뭐 왜 그렇냐? 그러면 상속세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계신 좀 더 범위가 넓어진 세금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도 좀 간단히 짚어볼 텐데 이제 최근 주택 시장이 좀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지역을 막론하고 이제 당분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뭐 하반기쯤에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집값이 1에서 1.5%로 하향 안정화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약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뭐 급격하게 집값이 빠질 거다라기보다는 아주 서서히 집값이 당분간은 하향 추세를 보일 거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PIR이라고 부르죠. 그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고 저희가 소득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을 사실 분들은 이미 다 사셨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에게는 너무 지금 집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집값이 급격하게
오를 거다 혹은 오를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동향을 보니까 급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급매도 나오고 있고 PIR도 높은 이 시점은 결국은 집값이 향후에는 빠지는 구간이겠지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지금 금리 팩터라는 게 집값을 누르고 있지만 결국은 금리 팩터가 조금 완화되는 하반기나 뭐 내년 초반이 되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제 그러니까 박상우 교토교통부 장관이 불안정한 전세 대신에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로 살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갭 투자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학계 일각에서 예. 그 전세 제도의 질서 있는 이렇게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전세라는 것이 저희가 주거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 안 했었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어떤 걸로 갈 수 있느냐? 임대인이 금융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거쳐 오게 함으로써 사실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갭 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택 가격 상승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줄이자 혹은 폐지하자라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단기적으로 장기 임대로 다 전환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사실 장기 임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임대이냐. 사실은 어느 정도 내가 장기 임대를 하고 내가 살던 주택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집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혹은 이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지역에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뭐 전세를 없애고 장기 임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들의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장기 임대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낼 수 있는지를 보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최근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한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또 GTX 확대 같은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근의 집값 하락세에 이런 정책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약보합이라고 하면 그 약보합에서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속도를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이제 일십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그렇고 이후에 나온 GTX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이나 제한적인 어떤 재개발 매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책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의 전반적인 조금 얼어있는 주택시장 전반을 돌리기에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패키지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주택 가격이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주택을 또 부양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막 내놓는 것이 옳으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어떤 막으려는 정도의 고육지책 정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 경력 여유가 되는지 묻고는 추가 대응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네, 검찰은 헬로윈 때 10만 인파가 운집할 가능성을 알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핵심 책임자로 참사 447일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발생 2주 전쯤부터 김 전 청장은 헬로윈 때 10만 명 이상이 몰릴 거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에는 무정차 통과 필요성 등을 언급한 헬로윈데이 치안 여건 분석 대응 방안을 추가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직후 김 전 청장은 경비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 여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력 여력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김 전 청장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라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의 위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경력 사전 배치 등 지시와 당부는 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참사 당일에도
별다른 지시나 조치는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일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가 저녁 8시 반쯤 마무리되자 김 전 총장은 고생했다는 말로 노고를 치하하고 무전을 종료했습니다. 그런 뒤 헬로윈 상황을 점검하거나 경력을 배치하는 조치 없이 퇴근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빚어지게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적절한 사전안전 대책 수립과 시행,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5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만 8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국방부를 지키다 사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정 병장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건데 유가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나라를 지키다 숨진 군인에게 예우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대 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는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국방부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전역 3개월을 앞두고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정선엽 병장은 공수부대원들의 무장 해제 요구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정 병장의 전사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고 김호랑 중령과 함께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군부는 정 병장 사인을 살해에 의한 전사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40년이 훌쩍 지난 재작년 3월에서야 당시 군이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 병장 형제들은 정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2년 만에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 병장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 때문에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는 물론 유족들의 명예 등이 침해됐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유족 4명에게 각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5년 만에 이뤄진 배상 판결에 유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반란에 맞선 군인에 대해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로부터 국방부로서부터 전혀 애도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유족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사 쿠데타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고 김호랑 중령 유족들도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12.12 군사 반란에 희생된 군인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에서 12일 동안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이 비상근무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과 묘역 구간을 운행하는 보훈 모심이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확대합니다. 또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 이천 등의 국립호국원도 역이나 터미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당일에는 국립호국원의 구급대원이 대기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중장기적인 방산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방사청은 현지 시각으로 4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 국방장관과 이 같은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사우디 국방부는 양국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등 필요한 분야의 실무단을 구성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에 이어 라이벌 메시까지 노쇼 논란으로 분노를 샀습니다.
네, 홍콩 방문 친선 경기에 출전한 메시를 보기 위해 4만 명이 몰렸는데 끝내 벤치만 지킨 탓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껌을 씹으며 그라운드로 걸어 나온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한쪽 손은 주머니에 꽂은 채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자 야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인터 마이애미 초청 친선 경기가 끝난 뒤의 풍경입니다. 홍콩 리그 올스타 팀이 4대1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축구의 신 메시의 플레이를 직관하기 위해 4만 명이 운집했지만 끝내 벤치만 지킨 탓입니다. 주최 측이 메시를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표값이 84만 원까지 치솟았던 경기입니다. 我花了那么多的价格，那么大的代价，我飞了5000公里过来，我看的就是他，我感觉就是我就是被欺骗了。 환호성은 경기장 밖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한 축구 팬이 광고판에 있는 메시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이번 경기에 27억 원 넘는 지원금을 투입한 홍콩 정부. 존 리 행정장관까지 직접 참관했지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但係隨後咧，主辦方咧係Tatler咧係通知我哋咧，美斯係因傷係未能出場。 지난달엔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가 비슷한 일로 중국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호날두의 소속팀인 사우디 프로팀이 중국 방문 친선전을 하루 앞두고 경기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I want to say sorry to the Chinese fans. Unfortunately, I have some problem. 호날두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노쇼 논란으로 무리를 빚었지만 그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에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을 4차례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스위프트는 앨범 미드나이트로 최고상으로 여겨지는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금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서 손글씨를 쓰는 사람이 크게 줄었는데요. 네,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고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컴퓨터와 키보드 대신 종이에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초등학생들은 모두 손글씨 쓰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디지털 문서가 일상화하면서 거의 쓰지 않는 필기체도 3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읽고 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So we tell them, well, it's going to make you smarter. It's going to make some connections in your brain. It's going to help you move to the next level. And then they get excited. 실제로 손글씨가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대학생들에게 256개의 뇌파 센서가 달린 장치를 쓰게 한 뒤 태블릿 PC로 글을 쓸 때와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의 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그 결과 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타자를 칠 때 활성화되지 않았던 32개 뇌 영역 사이에 16개의 연결성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각이나 운동 능력에 관련된 뇌 두정엽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 중심부의 연결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So when people were drawing on a surface, they were using the visuomotor areas of their brain at low frequencies, and that is often linked to facilitating learning. 연구팀은 실험에서 디지털 펜을 이용했지만 글자를 쓸 때의 손가락 움직임이 뇌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학습 효과는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세대의 경우 손글씨를 어느 정도만 함께 쓰도록 해도 뇌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눈과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자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눈발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도 저녁 한때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9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 대전은 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추위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